네, 안녕하세요. 초급 수영 4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희가 매주 저희 동영상 강의에 대한 과제를 매주 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동영상 학습 이후에 여러분들이 글을 적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귀로 듣고 흘러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번 티칭을 한다, 뭔가 누군가에게 가르친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면은 그게 지식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한 번 더 정화가 되고 한 번 더 리빌딩이 되면서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다시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번거롭겠지만 여러분들이 학습에 최대한 도움이 되고자 제가 매주 과제를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적어보고 많이 얘기해보고 많이 가르쳐 볼수록 여러분들에게 다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매주 내는 입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안 내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편할 수 있지만 공부라는 게 늘 자기 자신에게 조금씩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 조금 더 귀찮더라도 한 번쯤 더 보고 더 적어보고 한번 내가 가르친다라는 상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피부로 와닿는 지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수영을 하다가 혹은 저 또한 수영을 하면서 이건 왜 그럴까? 이런 상황은 왜 발생이 될까? 이거에 대한 조금 궁금증들이 있었던, 제가 궁금했었던 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궁금하고 이런 강의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수영장에서는 이렇게 자세한 지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의 지식을 넓힐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저희에게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강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확진자가 300명대 그리고 400명대 계속 네, 이 불씨가 잘 사그러지지 않는데요. 이 상황에 수영장에서 무조건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개인 방역 잘 지키고 우리가 나중에 이 지식을 여러분들이 수영장에서 발휘할 때 혹은 개인적으로 수영장을 갔거나 이제 좀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죠. 뭐 계곡을 가거나 바다를 갔을 때 한번 배웠던 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이론을 적용해 볼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갭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반복 숙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몸에 익히는 거지. 여러분들 맨 처음에 그 두 발 자전거 타셨나요? 아니죠. 네 발 자전거부터 타면서 좀 넘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타지?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평형성, 균형을 잡게 되고 점차점차 그런 리듬도 타면서 이렇게 바퀴를 구르면서 그러한 시행착오가 무조건 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그 원리에 대해서 알고 시작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 목차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수영 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몸 상태 그리고 한 번쯤 어, 분명히 호흡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내 몸에 산소가 어느 정도 있을 때 그건 정상범위고 어떻게 하면은 간혹 기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왜 기절할까? 그리고 나의 피는 얼마나 있을까? 뭐 이런 조금 한 번쯤은 궁금함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안다면 저는 상해를 최대한 예방을 하고 여러분들의 안전이 영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식도 알고 있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상해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전에 예방하고 타인에게 위험이 인지가 되면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더 즉각적으로 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는 만큼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한번 다시 또 알게 되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배영 동작, 그리고 배영의 콤비네이션, 그리고 배영의 포인트, 그리고 배영은 어떻게 연습할까? 뭐, 네발 자전거를 탈 때, 뭐, 이렇게 페달을 오른발 밟고, 왼발 밟고, 뭐, 이렇게 연습을 하고, 뭐, 어떻게, 뭐, 핸들은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해야 넘어지지 않고, 시선은 어디를 보고, 이렇게. 처음에 다 이러한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연습법도 여러분들이
배영을 하고 싶어 할 때 처음에는 조금 단계별로 쉽게 연습을 이렇게 하면 이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안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티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는 상당히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나중에 누군가를 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연습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배영은 기본 우리들의 영법은 이렇게 얼굴을 바닥을 보고 시작하지만 배영은 거꾸로죠. 네, 배영은 하늘을 보고 등은 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가 조금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각 영법의 스타트 방법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습 그리고 실내 향상 포인트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수영 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 상태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혈액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봤나요? 네, 이런 시간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세히 알 그런 기회가 없었겠죠. 사람의 피는 체중의 약 8%를 차지하고요. 평균적인 혈액의 양은 여성은 4에서 5리터, 남성은 5에서 6리터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몸속에 피가 이렇게 많다는 거. 혈액 성분은 적혈구,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 혈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대부분의 산소를 운반합니다. 산소 포화도는 96에서 99%가 가장 적당하며 이 이하로 떨어질 경우 아무래도 산소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산소를 부족하겠죠. 그래서 산소를 많이 함유한 혈액은 붉은색, 약간 선홍색을 띈다고 합니다. 산소를 적게 함유한 혈액은 보라색으로 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색을 보고도 이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산소 포화도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산소가 부족하다면 여러분들 청색증으로 입술이 새파랗게 변하는 증상으로 입술의 피부가 가장 얇아서 혈액의 색깔이 잘 보인다고 합니다. 입술의 피부가 얇아서 입술이 만약에 약간 보라색 빛을 띠면 약간 혈중산소량 감소가 시작되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색증의 원인 중 하나는 체온 감소입니다. 여러분들 막 계곡이나 바다에서 놀다가 나왔을 때 입이 새파래지는 경우 있죠. 저체온증의 증세 중 하나는 입술 혈관의 수축 때문이지 산소 부족은 아닙니다. 입술 파래졌다고 다산소가 떨어진 건 아니고요. 입술 혈관의 수축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술이 파랗게 보이는 경우 여러분들 한 번쯤 봤죠? 왜 파랗지? 라는 생각 한 번쯤 하시지 않았나요? 네, 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추위를 느끼게 되면 휴식을 취하고 몸에 열을 내는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수영 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 상태, 다음은 공황입니다. 공황은 갑자기 찾아온 공포로 압도되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감정적 상태입니다. 공황은 보통 외관상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죠. 예를 들어 수영하는 동안 쥐가 나거나 혹은 경련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과 조치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공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촉발 원인이 무엇이든 공황은 익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공황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당황하는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지식과 다양한 대처를 하게 되면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겠죠. 다음은 경련입니다. 관찰 시에 경련으로 인해 지친 수영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련 발생에 대한 일반적 과정은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경련은 탈수, 피로, 저체온증 혹은 나트륨, 칼슘, 산소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영 중 경련 발생에 대해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 중 하나는 산소 부족입니다. 산소 감소로 인해 근육 내 젖산이 쌓이면서 평상시 범위를 넘는 근육 수축이 발생합니다.
충분한 양의 젖상이 축적되면 근육 섬유가 수축되고 기능이 멈춰 상당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위축이라고 표현하고요. 경련은 한때 주된 익사의 원인으로 인식되었지만 수영자가 공황에 빠지지 않는다면 생명까지 위협하지 않습니다. 경련은 대부분 종아리, 발, 손에 나타나는데 이는 수영할 때 활동력이 가장 높은 부위이기 때문에 산소화된 혈액을 맨 마지막에 공급받는데 이로 인해 경련에 걸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어떤 수영자가 경련이 왔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침착하게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고요. 다음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련을 풀어줘야 됩니다. 일단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고요. 편안함을 느끼는 한 스트레칭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고통이 지속된다면 좀 더 오랫동안 스트레칭을 계속하고요. 물속에서 경련이 발생한다면 생존 부양에서와 같이 앞으로 구부러져 경련이 일어나는 근육을 심장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다른 영법을 사용하여 헤엄칩니다. 등을 아래로 하여 물 위에 뜨면서 휴식을 취하는 배영 동작이 있겠죠. 네, 그 다음 Y자 뜨기 우리 배웠었죠. 그 다음 경련이 사라져도 바로 수영을 시작하지 않고 근육이 회복할 시간을 줍니다. 젖산이 쌓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한 휴식과 호흡, 편안한 호흡 중요합니다. 네,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라이프가드를 하다 보면 식사 후에 얼마나 있다가 물에 다시 들어갈까? 라는 이런 질문 받을 수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사 후 1시간 동안은 수영을 삼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에 경련이 올 수 있다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요. 몇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됩니다. 식사량, 그리고 섭취한 음식, 몸 상태, 피로 정도, 그리고 수온, 그리고 입수 활동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로 전날 과음을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잠을 못 자거나 만약에 혹은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수영을 하게 되면 심장마비와 같은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수영을 시작하게 되면 위장으로 흐르던 혈액이 활동 유지에 쓰이는 에너지가 필요한 근육으로 흐르게 되어 소화와 흡수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식후에 바로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여름에 계곡 놀러 가서 빨리 막 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막 그 삼겹살과 막 라면을 엄청 많이 먹고 물에 들어가서 막 수영 치다가 네, 그러면은 안 되겠죠. 왜 안 되는지 여러분들 이유를 안다면 한 번 더 좀 참고 맞아. 내가 지금 식사 후에 아직 1시간도 지나지 않았고 나 방금 과식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발만 살짝 담그면서 그래 30분만 있다가 들어가자. 약간 이러한 생각 한 번쯤 더 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들 식사 후에 바로 물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네. 이 부분은 다음은 호흡 참기와 과호흡입니다. 물속에서 스킬을 익히고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호흡 참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하고 물속에서 놀이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요. 하지만 네, 투머치하다고 하죠. 긴 호흡 참기와 과호흡 이건 또 위험합니다. 우선 호흡 참기 활동이나 이러한 놀이를 막 내기를 해서 물 속에서 호흡 참기 하는데 지면은 뭐 이따가 수영장 나가서 라면이랑 핫바 내기 뭐 이런 거 했다가 여러분들 너무 또 과하게 막 절대 져선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심하게 하면은 여러분들 안 됩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호흡을 할 때 들숨과 날숨은 체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합니다. 호흡과 호흡 사이에 혈류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호흡을 관장하는 뇌 부위가 활성화되고 숨을 들이쉬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숨을 참는 동안 산소 포화도가 낮아집니다. 앞에서 얘기했듯 96%에서 99%의 평균적 산소 포화도에서 45%에 이르면 의식을 잃게 됩니다.
저산소증 상태가 되기 이전에 이산화탄소 최대 허용 한계에 도달하므로 제 시간에 숨참기를 맞출 수 있어 거의 의식 상실을 막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산소 포화도량이 낮아지고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계속 높아지면 여러분들이 의식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 의식을 잃게 되면은 익사까지 여러분들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다음 주에 뭐 철수랑 숨참기 내기가 있어서 혼자 수영장 저 끝에서 혼자 숨참기 연습하다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라이프가드도 없을 때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한 숨참기 그리고 과호흡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소 포화도 그리고 CO2 이산화탄소량이 얼마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의식 상실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물속에서 의식 상실을 하지는 않겠죠. 네, 여러분들 너무 과한 놀이와 장난은 여러분들 위험합니다. 네, 다음은 초과호흡입니다. 이러한 초과호흡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영이 너무 좋아서 스쿠버 다이빙 이런 걸 하게 될 때 주의사항으로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초과 호흡의 핵심은 우리가 호흡 충동을 느끼는 이유가 산소 때문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때문입니다. 그러면 조금 생각해 보면 초과 호흡이 위험한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초과 호흡이란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의도적으로 제어해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필요 이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CO2 농도가 낮아지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뇌 혈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낮은 이산화탄소 농도는 뇌로 이어지는 혈관을 수축하여 뇌 혈류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중단시켜 수면에서 호흡하는 중에도 의식 상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뇌 혈류량 감소 조심해야겠죠. 그 다음에 숨 참기 능력 감소입니다. MDR 저하라고 하는데요. MDR은 포유류 다이빙 반사는 낮은 이산화탄소 농도에서는 MDR을 억제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이산화탄소 농도로 숨을 참을 때와 다르게 몸은 산소를 절약하지 않게 되고 더욱 빠르게 저산소증 상태로 도달하게 된다는 MDR 저하라는 이러한 것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호 효과입니다. 낮은 이산화탄소 농도는 혈액을 더욱 알칼리성으로 만들고 이에 따라 헤모글로빈과 산소의 결합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혈액에 결합된 산소는 평소보다 조직으로 덜 방출되게 됩니다. 이 현상을 보호 효과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과호흡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의식 상실로 조금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 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 들어가기 전에 막 가쁘게 호흡을 막 들숨과 날숨을 빠르게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팁으로 자명을 할 때 호흡을 막 마셨다 뱉었다 하지 않고 그냥 폐 용량을 좀 최대한 늘립니다. 들어가기 전에 하고 입으로 최대한 많이 공기를 마시고 그 다음에 물에 들어갑니다. 마셨다 뱉었다 하지 않고 최대한 폐 공기를 많이 마신 상태에서 물 안으로 가라앉고 수면 쪽 벽면을 팡 차고 몸의 힘을 쭉 빼고 스트림라인 만들어서 최대한 2m, 3m 이상 쭉 나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팔 젖기 앞에 있던 팔을 한번 저어서 약간 허벅지까지 쭉 밀어주고 그 다음에 팔을 앞으로 뻗으면서 머리 위로 팔을 뻗으면서 평형키 그 다음에 1, 2 기다렸다가 앞에 있는 팔을 다시 밑으로 쭉 허벅지까지 쭉 밀어주고 또 1, 2 기다렸다가
팔을 머리 위로 올리면서 평형킥 팡! 다시 1, 2, 그 다음 팔 쭉 밀어주고, 이러한 형식으로 약간의 리드미컬하게, 대신, 막 촉박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1, 2, 왜냐면 그때가 가속 구간이기 때문에 가속 구간 때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조금 더 빨리 가야지 이러면서 막 킥을 한다거나 더 움직이게 되면은 면적이 스트림라인이 무너지고 여러분들 면적을 높게 하면은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가속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가속을 못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감속은 이루어지는데 그 감속을 스트림라인을 통해서 최소한으로 유선형 모양을 만들어서 최소한으로 만들고 그다음 팔 동작, 그다음에 팔 동작과 다리 동작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속 구간에서 최대한의 가속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5m, 그 다음에 10m, 그리고 15m, 나중에는 여러분들 25m까지 오늘 잘 되네, 20m까지 되네 했을 때 여러분들 그 성취감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얕은 표면에서 약간 깊은 물로 들어갈 때 자명이 좀 더 잘 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물 안으로 점점 들어갈수록 압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산소 호흡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도 깊은 물에서 얕은 물로 자명을 하는 것보다 얕은 물에서 깊은 물로 자명을 연습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나중에 하다 보면은 점차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성취감이 있구나, 그런 1m 그런 게 점차 나아갈 때 여러분들 다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영장에 가서 많은 도움이 되게끔 저도 저의 이러한 경험담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배영의 동작에서의 팔 동작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지상에서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왼팔과 오른팔의 롤링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은 왼팔의 입수 동작이고요. 새끼손가락이 물로 입수하면서 손바닥은 신체 바깥쪽을 향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 왼팔의 풀, 오른팔의 피니쉬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왼팔의 푸시, 오른팔은 리커버리입니다. 이때 어깨와 팔이 수직이 됐을 때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돌려서 머리 위로 넘겨줄 때 새끼손가락이 먼저 입수하도록 바꾸어 줍니다. 피니쉬 이후 리커버리 동작에서 엄지손가락이 먼저 올라오다가 어깨와 팔이 수직일 때 혹은 가슴 앞에 팔이 올라올 때 손바닥 면을 자연스럽게 바꾸어서 손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는 게 지상에서 연습의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그림은 오른팔 리커버리, 왼팔의 푸시 마무리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오른팔의 입수, 왼팔의 피니쉬입니다. 이러한 사이클을 천천히 따라하면서 자동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영 동작 정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순차적인 동작이 아닌 구분 동작으로 첫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구분 동작이 아닌 협용 동작으로 배영을 배워보겠습니다. 배영의 특징상 호흡 동작은 리듬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팔의 움직임에 맞춰 적당한 타이밍에 숨을 들이쉬거나 내뱉어야 됩니다. 첫 번째 사진처럼 캐치 동작에서 물을 잡아주고요. 왼팔이 캐치를 하면 오른팔은
리커버리 동작을 해줍니다. 두 번째 사진은 풀 동작으로 왼팔을 옆구리 혹은 허벅지 측면까지 당겨줍니다. 이때 발등을 보면 수직 방향이 아닌 팔의 롤링에 맞추어 대각선 방향을 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피니쉬 동작으로 적기를 끝내고 물 위로 손을 내보내는 동작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힘을 빼고 가볍게 올려줘야죠. 4번 왼팔의 리커버리 동작입니다. 이때 오른팔은 물속에서 캐치와 풀을 하고 있고요. 왼팔이 어깨 위로 올라왔을 때 손바닥을 신체 바깥쪽으로 향해 새끼손가락부터 입수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왼팔이 입수를 시작하면 오른팔은 피니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킥 동작을 보면 발목을 쭉 펴고 플러터 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찬다고 했었죠? 네, 맞아요. 깃발에 나붓기듯 차야 합니다. 다음은 콤비네이션입니다. 팔과 다리의 콤비네이션은 1번 그림처럼 오른손으로 물에 입수하면 왼팔은 피니쉬하고 동시에 반대쪽 왼발의 다운킥이 시작됩니다. 원리는 오른팔을 물속에 넣으면 대각선의 왼다리는 이렇게 롤링과 함께 왼다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유년 시절 시소 타보셨죠? 즉 한쪽이 내려가면 반대 측면은 상승하는 원리를 상쇄하기 위해서 오른팔을 입수할 때 그리고 롤링이 이루어질 때 왼다리가 뜨기 때문에 왼다리를 내려주어 상쇄시켜 줍니다. 두 번째 그림은 오른팔로 캐치하고 왼팔은 수면에 내놓으며 오른다리로 다운킥을 합니다. 이때 오른팔의 어깨와 팔의 무게중심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몸의 회전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물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따라서 오른다리 다운킥의 반작용력으로 상쇄시켜 줍니다. 세 번째 그림은 오른팔로 밀고 왼팔은 리커버리, 왼다리는 다운킥을 합니다. 오른팔의 풀 동작을 상쇄하기 위해서 왼팔은 리커버리, 왼다리는 다운킥을 해주게 합니다. 1번 그림과 4번 그림은 동일한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비교해서 보면은 1번은 오른팔, 4번은 왼팔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그림에서의 중요한 것은 1번과 4번 동작입니다. 눈을 감고 콤비네이션 동작에 대하여 한번 이미지 트레이닝 혹은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배영의 동작을 원통으로 생각해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 사진처럼 다리에 킥판을 끼고 팔에 스트로크만 하게 되면 다리의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몸이 회전하게 됩니다. 밑의 사진은 오른손 캐치와 왼다리 다운킥으로 인한 반작용력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운 자유형과 배영의 공통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배영은 자유형과 공통점으로 팔 동작의 입수, 풀, 피니쉬에서 다운킥을 합니다. 공통점으로 또 2비트 킥, 4비트, 6비트 발차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6비트 발차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100m나 200m의 거리를 수영하는데 가장 적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장거리 수영 시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2비트 발차기를 하기도 합니다. 팔과 다리가 대각선상에 놓이는 왼팔의 입수와 오른다리의 다운킥 조합, 그리고 오른팔의 입수와 왼다리 다운킥의 조합일 때 가장 큰 힘 혹은 큰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 이때는 조금 강하게 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점입니다. 계속 강하게 차기보다 다른 킥은 조금 약하게 차면서 강약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영은 위를 보고 수영하기 때문에 호흡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지만 팔의 움직임에 맞춰 리드미컬하게 숨을 들이쉬고 내뱉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배영의 포인트입니다. 앞에서 빠른 캐치와 함께 옆쪽으로 킥을 한다 라는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 사진은 전체적인 동작입니다. 첫 번째 사진처럼 배영의 시작은 엎드리지 않고 물속에서 누운 상태로 시작하게 됩니다. 첫 시간에 배웠던 배영뜨기, 유선형 뜨기가 익숙해진 후에 배우게 될 텐데요. 이때 코로 숨을 뱉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물이 코로 들어오게 됩니다. 1번 사진을 보면 코에서 물방울이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배영의 스타트는 뒤에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번 사진에서 왼팔의 입수 시 오른다리를 강하게 다운킥하는 모습입니다. 이후 4번 그림에서는 빠른 캐치에 따라 몸의 왼쪽 롤링에 맞추어 오른다리는 대각선 방향으로 킥함으로써 다운킥을 함으로써 균형 있게 수영을 해야 합니다. 5번 오른팔 입수 시 왼다리의 강한 다운킥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6번 사진은 오른팔의 캐치에서 왼다리 대각선 킥으로 균형을 맞추는 사진입니다. 이유는 왼다리를 차는 어떠한 힘을 이용해서 균형을 잡는다고 했었죠? 네, 맞아요. 반작용력입니다. 7번 사진처럼 스트로크 시 팔의 팔꿈치부터 손바닥까지의 부분으로 물에 얕은 곳을 저어서 물을 뒤쪽으로 내보내주면 추진력이 커져 효율적으로 가속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배영의 연습법입니다. 처음부터 전체 동작을 하려고 하면 여러 동작의 협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뜨기도 상당히 어렵고 코로 막 물도 들어오고 오른팔에 왼다리 강하게 차라고 배웠는데 아마 협응 동작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연습법들을 5가지 정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연습법들은 구분 동작으로 하는 것으로 신경, 즉 주의를 하나에 집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연습법입니다. 방법으로는 한팔 스트로크와 양팔 스트로크 2가지가 일단 먼저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왼쪽 사진은 한 팔로만 스트로크 하는 경우로 오른팔로 할 경우 왼팔은 옆구리에 붙이고 있습니다. 대신 양발은 6비트 플러터 킥을 해주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연습법의 이유는 한쪽의 롤링 감각을 정확히 아는 방법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롤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한쪽 팔의 감각과 그리고 킥의 감각, 이거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른팔에
적절한 롤링 감각을 익혔으면 반대로 오른팔은 쉬고 왼팔도 하여서 좌우 롤링 감각을 익히는 연습법입니다. 이러한 동작을 통하여 한쪽 팔의 롤링과 물속에서의 캐치 감각을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방법은 양팔 스트로크입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양쪽 팔로 동시에 물을 젓는 동작으로 좌우에 차이 없는 안정된 스트로크를 위해서 연습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좌우에 밸런스를 맞출 수 있으며 자신이 오른손잡이라서 오른쪽으로만 강하게 할 경우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6비트 플러터 킥으로 상체 공백을 킥으로 지속적으로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배영 연습법으로 나머지 세 가지 방법을 더 알려드릴 텐데요. 왼쪽부터 헤더 풀, 그리고 어시스트 스윙, 레지스트 스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헤더 풀은 머리를 평소보다 높이 들고 하는 영법으로 15m 정도 짧게 연습하는 동작입니다. 이러한 연습법을 하면 도움이 되는 점으로 빠른 타이밍으로 캐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머리를 들고 있으면 부심이 위로 이동해서 중심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가라앉기가 쉽습니다. 가라앉지 않으려면 빠른 피치로 수영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 빠른 캐치 감각을 익힐 수 있습니다. 빠른 캐치의 중요성은 속도 곡선 그래프의 비교를 통하여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시스트 스윙입니다. 튜브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수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수영하게 되어서 더욱 커다란 저항을 받습니다. 몸에 커다란 저항이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스스로 확인을 하고 가능한 한 저항이 적은 자세, 유선형 자세로 수영하는 법을 체득하게 됩니다. 또한 빠른 속도에 맞춰 힘찬 스트로크와 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습을 계속하면 정확한 타이밍으로 스트로크와 킥을 조합해서 불필요한 감속 없이 수영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지스트 스윙입니다. 몸에 커다란 저항을 만들어내는 패러슈트를 끌어당겨 수영을 하면 팔로 큰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항에 맞서 한 번에 풀로 확실히 날아갈 수 있도록 손의 방향이나 혹은 스트로크 동작, 타이밍을 생각하며 수영하게 됩니다. 이 연습을 통하여 감속의 요소가 적은 효율적인 스트로크로 가장 효과적인 수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 배영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때 영법 중 유일하게 누워서 하는 영법이라고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모두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유형, 평형, 저병은 그래브 스타트 혹은 크라우칭 스타트를 하는데 배영만 물속에서 누우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래브 스타트와 크라우칭 스타트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서 밑에 용어 정리에 두 스타트에 대한 용어 정리를 했습니다. 배영은 물속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스타트들보다는 아무래도 상해 위험이 적습니다. 수영을 하는 데 있어
익사에 대한 사고도 많지만 잘못된 다이빙으로 인한 사고도 많습니다. 따라서 안전을 꼭 생각하면서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출발대를 잡고 양발을 벽에 붙여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몸을 들어 올리고 허벅지와 가슴을 바싹 붙이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는 근수축과 빠른 이완으로 흡사, 제자리 멀리뛰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이후 3번 사진처럼 몸을 뒤쪽으로 넘어뜨린다는 생각과 몸 전체로 벽을 차는 느낌으로 다리를 쭉 펴고 전신을 다 펴야 합니다. 이때 저는 아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혹은 5번 사진처럼 돔을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제가 이러한 형태를 보면서 생각났던 건 지상에서는 배면뛰기라는 자세가 아무래도 지상 위에 1m 50 정도 높이 위에 하나의 철봉을 넘는다는 기분으로 아치 모양을 많이 만드는 걸 연습하는데요. 이때 조금은 발을 나의 허리 쪽으로 뒤로 약간 젖혀준다라는 느낌으로 해야 지금 5번 사진처럼 아치의 형태, 둥그런 형태가 역U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배영 스타트를 할 때 자신의 신체 타입과 체력에 맞추어서 효율적인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왼쪽은 상반신 근력이 강한 사람, 그리고 오른쪽은 체력 소모에 대한 안배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림처럼 앞쪽으로 상체를 기울이고 그리고 시작하면 아무래도 물의 저항을 배제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높은 위치에서 가속하기가 쉽습니다. 아무래도 수영이란 경기는 시간의 단축 경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타트로 가속이 빠르면 그만큼 기록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우측 그림은 뒤쪽으로 기운 상태에서 무릎을 깊숙이 구부린 상태에서 킥을 하게 됩니다. 부력이 작용하므로 체력이 많이 소모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스타트 유형의 원리를 알고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형태로 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스타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유형 복습입니다. 용어 정리를 보면 프리스타일 스트로크, 크롤 스트로크라고도 합니다. 크롤은 몸을 편 저항이 적은 자세로 가장 빠른 영법이라고도 합니다. 다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유형의 팔은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네, 입수 후에 바로 캐치하여서 많은 물을 잡아 저항을 높여 추진력을 얻는 것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배영의 포인트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호흡은 자유형의 호흡은 얼굴을 어떤 측면으로 팔의 롤링에 맞춰 입만 조금 나오도록 호흡해야 합니다. 왜 그렇다고 했었죠? 네, 맞아요.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었죠. 다음 다리로는 상반신과 하반신의 균형을 맞추고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한다고 했었죠. 부드럽게 킥하는 것으로 플러터 킥으로 어떻게 찬다고 했었죠? 네, 맞아요. 깃발에 나부끼듯이 차야 합니다. 즉 펄럭이듯 차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콤비네이션은
오른팔과 왼다리 그리고 왼팔과 오른다리 조합으로 강하게 찬다였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의식하지는 말고요. 이때 추진력이 최대화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배영의 실력 향상 포인트입니다. 팔은 빠른 타이밍으로 캐치해서 뒤로 젓는다. 이것도 약간 자유형과 비슷한 맥락으로 빠른 타이밍의 캐치 그리고 많은 저항을 위해서 아무래도 깊은 곳보다는 위에서 빠르게 이루어지는 게 맞고요. 그 다음 피니시에서는 힘을 빼고 재빠르게 빼낸다고 했습니다. 이때 배영은 입수할 때는 새끼손가락 그리고 피니시할 때는 어떤 손가락이죠? 엄지손가락으로 아무래도 손바닥을 바닥을 보고 꺼내는 동작은 아무래도 물의 저항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엄지손가락부터 빼게 되면은 아무래도 재빠르게 빼낼 수 있겠죠. 그 다음 호흡 동작에서는 물속 당기는 동작에서 어떻게 하죠? 입으로 들어 마시고 그리고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 팔에 물방울이 묻어서 나의 얼굴로 물이 어쩔 수 없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때 코로 혹은 입으로 내뱉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코로 내뱉는 게 누워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리 동작에서 킥으로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상반신과 하반신의 균형을 잡는다라고 했습니다. 예로 원통을 예를 들어서 팔의 스트로크로 인한 롤링을 발차기로 인해서 상쇄시킨다 라는 표현을 했었고요. 그 다음 자유형과 비슷한 원리로 상하체의 균형으로 불필요한 움직임을 없앤다, 상쇄한다 라는 표현도 하였습니다. 또한 킥을 할 때 롤링에 맞춰 자연스럽게 옆으로 찬다입니다. 이것도 자유형이랑 또 비슷한 맥락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차는 것이 아닌 상체 롤링에 맞춰 자연스럽게 플러터 킥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콤비네이션입니다. 콤비네이션에서는 오른팔과 어떤 다리였죠? 왼다리 그리고 왼팔과 오른다리 조합으로 강하게 찬다입니다. 이러한 추진력이 가장 높아지는 포인트를 기억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배영을 하는 것보다 내가 오른팔 할 때 왼다리로 같이 물을 좀 더 밀어내는 기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더 의식적으로 이때 포인트에 내가 좀 더 강한 추진력, 그래 가속을 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물을 더 잡는다 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물을 더 잡고 당겨준다 라는 기분을 하면 몸이 쭉 점차 더 빠르게 앞으로 쭉쭉 나아가는 느낌을 조금씩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4주차 수업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배웠던 내용들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처음에 제가 혈액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여성은 4에서 5리터, 남성은 5에서 6리터, 약 체중의 8%를 여러분들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헤모글로빈이라는 이야기 했었고요. 여러분들 산소 포화도 96%에서 99%. 그리고 여러분들 입술이 파래지는 이유, 보라색을 띠는 이유, 입술 표면이 피부가 얇아서 여러분들이
혈액이 더 잘 보이고 혹은 추워서 혈액이 수축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라색 빛을 떴다는 거 여러분들 나중에 수영을 하다가 물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이러한 이유를 여러분들 지인들에게 입술이 파래지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아?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해준다면 이번 여름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되는 여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경련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상해와 바로 익사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공화 상태에 빠지기 전에 그러한 돌발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다리에 쥐났네? 수업 때 조금 배영 동작을 해서 좀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은 새우뜨기와 같이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다리 발끝을 살짝 당겨주는 발가락을 나의 심장 쪽으로 당겨주면서 수축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이러한 경련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통해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식사 후에 바로 물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아무리 놀고 싶어도 조금 그런 부분 참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과호흡과 호흡 참기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MDR 그리고 뇌혈류량 보호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던 거 모두 다 기억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배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모두 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연습법도 모두 다 알고 있다면 수업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수영장에 혼자 가도 혹은 친구와 갔을 때 서로 자세에 대해서 티칭을 해주고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해준다면 여러분들 좀 더 재밌게 그리고 수영이 좀 더 여러분들 여가로도 다가올 수 있게끔 그게 저의 하나의 바람이자 소망입니다. 이상으로 4주차 수업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동영상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세요.